아버지를 땅에 묻은 지 채 석 달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한밤중에 삽을 들고 아버지의 무덤 앞에 서 있었습니다. 파라, 팔아! 지금 당장 파야 한다. 그 묘자리가 잘못됐어. 이대로 두면 집안이 팔아! 지금 당장 파야 한다. 그 묘자리가 잘못됐어. 그 순간 무덤 속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이 이야기는 단순히 무덤을 판 아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왜 그 자리에 묻혀야 했는지, 무당이 왜 그 말을 했는지, 그리고 무덤 속에서 들려온 그 소리가 무엇이었는지, 오늘 그 모든 진실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 나누어 주시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곳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경상도 어느 고을에 대대로 내려오는 양반 집안이 있었습니다. 기와집의 바깥 사랑채, 안채, 그리고 행랑채까지 갖춘 제법 번듯한 집이었습니다. 마당 한편에는 매화 한 그루가 봄마다 흰 꽃을 피웠고 그 매화를 심은 이는 집안의 가주, 다시 말해 이 집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젊어서 과거를 보아 지방 관직을 잠시 지냈고 중년 이후엔 낙향하여 글을 읽고 밭을 돌보며 조용히 살았습니다. 욕심이 없었습니다. 권세를 바라지도 않았고 재물을 불리려 허둥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집안이 굶지 않을 만큼 이웃이 어렵다 하면 한 섬 두 섬 쌀을 나눠줄 수 있을 만큼만 그렇게 살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큰 어른이라 불렀습니다. 학식이 높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말이 적고 행동이 신중하고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나이는 23. 과거 공부는 진작 포기했고 그렇다고 농사일에 손을 보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 밥을 먹고 사랑채에 누워 낮잠을 자고 해가 지면 동네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셨습니다. 집안에서는 그것이 큰 걱정이었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닥달하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면 알겠지. 어머니가 한숨을 쉴 때마다 아버지는 그 말 하나로 대신했습니다.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아들을 보면 속이 탔습니다. 집안에 전답이 줄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조금만 의젓하게 굴어주었으면 싶었습니다. 이놈아, 내 나이가 몇인 줄 아느냐? 아비가 젖골인데 너는 낮잠이냐? 어머니, 사람이 좀 쉬어야 일도 하지요. 쉬다니, 넌 하루도 일한 날이 없잖느냐? 일이 뭐 있어야 하지요. 아들은 핀잔을 들어도 싱긋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머니를 더 화나게 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에게 한 가지 진심이 있었다면 그건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를 무서워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한 번도 아들에게 손찌검을 하거나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눈을 마주치면 아들은 묘하게 고개를 먼저 숙였습니다. 무언가 부끄러운 것이 마음속에 있는데 아버지 앞에서만 그것이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봄날의 그 하루도 그랬습니다. 아들이 사랑채 마루에 누워 하품을 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마당을 지나갔습니다. 허리가 예전보다 조금 굽은 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매화나무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들은 눈을 찌푸리며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매화나무 앞에 서서
한참 동안 꽃을 들여다봤습니다. 봄꽃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이었을까요?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꽃잎을 하나 건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다시 걸어갔습니다. 아들은 그 장면을 보면서 이유도 모르게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요즘 왜 저러시지? 혼잣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에 답을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하품을 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봄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봄이 끝날 무렵 아버지가 자리에 눕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기침이었습니다. 식욕이 떨어지고 얼굴에 핏기가 사라지고 하루하루 눈에 띄게 여위어 갔습니다. 의원을 불렀습니다. 의원은 한약을 지어주고 돌아갔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다른 의원을 불렀습니다. 그 의원도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기운이 너무 빠지셨습니다. 음식을 잘 드시고 안정을 취하시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쉽게 말해 어쩔 수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밤새 울었습니다. 하인들도 숨죽이며 걸어 다녔습니다. 아들만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사랑채 문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들어오너라. 어느 날 아침 안채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은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부자리에 반쯤 기댄 채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윈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앉거라. 아들이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아들의 얼굴을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후회가 없다. 느닷없는 말이었습니다. 세상에 미련도 없고 가진 것이 없어 아깝지도 않다. 다만 아버지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다만 내가 조금 걱정이 된다. 아들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똑똑한 놈이야. 눈치도 빠르고 마음도 나쁘지 않아. 다만 아직 제 살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는 것 같구나. 아버지, 됐다. 그 말 하려고 부른 게 아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손을 들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내가 가거든 내 어머니를 잘 부탁하거라. 그것 하나만 기억해라. 아들은 그날 처음으로 아버지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아버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여름이 오기 직전이었습니다. 마당의 매화나무에는 이미 잎만 무성하고 꽃은 오래전에 졌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아들은 달라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달라지려 했습니다. 상을 치르고 사흘 동안 밥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더 심해서 한 달이 넘도록 바깥 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급격히 조용해졌습니다.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하인들도 발소리를 죽이고 다녔습니다. 아들은 상복을 입고 아버지의 묘소를 하루도 빠짐없이 다녔습니다. 처음엔 그것이 의무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셨던 것, 그 마지막 말 어머니를 잘 부탁하라을 지키는 것이 자식된 도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묘소에 앉아 있는 시간이 달라졌습니다. 풀을 뽑고 봉분 주변을 정리하고 돌 하나를 반듯하게 놓으면서 아들은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내가 왜 저 아픔만 했을까? 왜 단 하루도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을까? 왜 아버지의 손이 그렇게 차가워진 날에야 처음 울었을까? 후회는 씁쓸합니다. 하지만 씁쓸한 것이라도 있어야
사람이 제대로 무언가를 배우는 법입니다. 아들은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어머니의 밥상을 챙겼습니다. 전답의 소작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수학이 어떻게 될지를 계산했습니다. 여전히 서툴고 여전히 실수가 많았지만 예전처럼 누워서 하품이나 하는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내 아비가 좋아하겠다. 그 말 한마디가 아들에게는 무엇보다 큰 칭찬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흘렀습니다. 3년상이 막바지에 이를 무렵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선가 무당 하나가 내려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무당은 보통 무당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마을에서는 죽은 사람의 말을 전해주었다 하고 어느 집에서는 집안에 들이운 흉기를 미리 짚어내어 화를 면하게 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점괘가 귀신같이 맞아떨어진다고도 했고 무엇보다 돈을 많이 받지 않는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마을 안악들 사이에서 이 무당 이야기는 금방 퍼졌습니다. 아들의 어머니도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원래 무당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도 그런 것은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고 어머니 스스로도 미신을 가까이 하는 것을 꺼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어머니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나오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꿈속의 아버지는 편안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힘든 듯 눈살을 찌푸리고 손으로 가슴 쪽을 자꾸 짚었습니다. 말을 하려는 것 같은데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꿈을 꾸고 나면 어머니는 항상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처음엔 그냥 상심 탓이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꿈이 2번, 3번, 한 달에 한 번씩 반복되자 어머니는 가슴 한켠이 불안해졌습니다. 그 무당 이야기를 들은 건 그 즈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반대할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를 닮아 그런 것을 믿지 않는 성격이었으니까요. 어머니는 혼자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무당은 마을 어귀에 있는 낡은 주막 근처의 별채에 임시로 머물고 있었습니다. 50줄로 보이는 여인이었는데 얼굴에 주름이 많았지만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방울이 달린 색동 치마를 입고 있었고 말투는 놀랍도록 조용했습니다. 어머니가 앉자마자 무당이 먼저 말했습니다. 남편분이 뭔가를 못다 하고 가신 것 같죠? 어머니는 소스라쳤습니다. 꿈에 자꾸 나오시죠? 가슴을 짚으시면서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무당은 한동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묘자리가 걸립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돌아가신 분이 묻힌 자리. 그 자리가 좋지 않아요. 땅의 기운이 눌러서 가신 분이 편히 못 가시고 계신 겁니다. 어머니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장을 해야죠. 묘를 옮겨야 합니다. 그러려면 지금 묻힌 곳을 파야 하고요. 말은 간단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품고 있는 것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묘를 파헤친다. 3년상도 끝나기 전에 어머니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도 아들에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냥 방에 들어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또 꿈을 꾸었습니다.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이번엔 더 괴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튿날 아침 아들을 불렀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다. 그리고 무당에게 다녀온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은 처음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에 잠을 못 잔 눈, 그리고 손을 꽉 쥔 채 아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 한 번만 들어다오. 어미 말을 한 번만.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들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루 끝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반달이 걸려 있었고 바람이 없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마음이 시끄러웠습니다. 아버지의 묘를 판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유교를 배운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준 것, 할아버지가 물려준 것, 그 집안이 대대로 지켜온 것, 그것 중 하나가 죽은 이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묘를 파는 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산자가 죽은 자에게 저지르는 가장 큰 신뢰였습니다. 더구나 아버지는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3년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 봉분을 삽으로 파헤친다는 것은 아들에게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어머니는 조금씩 작아졌습니다. 밥을 잘 드시지 않았습니다. 잠을 잘 못 주무셨습니다. 그리고 매달 꿈을 꾸고 나면 아침에 일어나 멍하니 마당을 바라보는 눈빛이 아들은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의 병은 몸의 병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병이었습니다. 그 마음의 병을 낫게 할 수 있다면, 아버지가 꿈에서라도 평안한 얼굴로 나타나 준다면, 그것이 진짜라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무당의 말이 맞다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무당을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아들은 홀로 무당이 머문다는 주막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흘끔흘끔 바라보았습니다. 상복을 이제 막 벗은 양반 도령이 무당을 찾아간다는 것이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일지를 아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아니, 알면서도 갔을 것입니다. 무당은 아침부터 앉아 있었습니다. 방울 장식이 달린 작은 상 앞에 눈을 감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들어서자 무당은 눈을 떴습니다. 오실 줄 알았습니다. 아들은 앉았습니다. 어머니한테 들었습니다. 아버지 묘를 옮겨야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무당은 빙긋 웃었습니다. 조롱하는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 있는 사람의 여유 있는 미소였습니다. 도련님은 믿지 않으시는군요.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아버지의 묘를 파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무당은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가 다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이 묻히신 자리, 북동쪽 소나무 숲 아래 아닙니까? 아들이 굳었습니다. 맞았습니다. 그 자리는 물길이 가깝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지하로 물이 스미는 땅이에요. 기운이 차고 젖은 자리입니다. 거기 계신 분은 몸이 편치 않으십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몸이 편하고 불편하고를 압니까? 도련님은 제삿날 밥을 올리십니까? 올립니다. 왜 올리십니까?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무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마음이 맞다면
이것도 맞을 수 있습니다. 논리였습니다. 비합리적이지만 논리였습니다. 아들은 이 말을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옮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당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길었습니다. 집안의 우환이 계속될 겁니다. 어르신이 편치 않으시면 남아 계신 분들도 편치 않습니다. 특히 무당이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홀로 남은 어머니께서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 말이 박혔습니다. 아들은 돌아오는 길에 내내 생각했습니다. 무당의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건강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꿈을 꾸고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는 것. 그것이 무당의 말 때문이든 상심 때문이든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아버지의 묘를 옮기는 것으로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마음이 놓인다면 아들은 집에 돌아와 어머니 방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어머니가 작게 기침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은 눈을 감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문을 열지 않고 그냥 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한 번만 더 무당을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결정하겠습니다. 안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어머니가 듣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아들은 돌아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매화나무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꽃을 보던 그 나무였습니다. 아버지, 소자가 잘못하는 겁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람이 한번 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흔들렸습니다. 그것이 대답이라고 아들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이 지나간 뒤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무당을 2번 더 만났습니다. 그리고 무당이 제시한 새 자리를 함께 보러 갔습니다. 양지바른 언덕 위 물기가 적고 햇볕이 잘 드는 곳이었습니다. 아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래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던 날 아들은 결심했습니다. 옮기자. 아버지가 편히 계실 수 있다면, 어머니의 꿈에 더 이상 아버지가 괴로운 얼굴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날을 잡았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날 밤, 무당이 지정한 날이었습니다. 그날이 이 이야기에서 가장 무거운 밤이 될 것이었습니다. 보름달이 뜨던 날 밤이었습니다. 아들은 해가 지기 전부터 목욕을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처럼 음식을 조금 준비했습니다. 술 한 잔, 포 한 쪽, 밥 한 그릇. 어머니는 아들을 붙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문지방에 서서 아들이 광에서 삽을 꺼내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들은 삽을 어깨에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무당이 먼저 묘소로 가 있기로 했습니다. 하인은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아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좋을 것이 없었습니다. 양반 집안에서 아버지의 무덤을 파헤쳤다는 소문이 나면 그 집안이 어떻게 될지는 뻔했습니다. 산길은 어두웠습니다. 달빛이 있었지만 소나무 숲이 그 빛을 반쯤 가렸습니다. 아들은 횃불 하나를 손에 들고 걸었습니다. 발밑에 솔잎이 쌓여 있었고 그 위를 밟을 때마다 바스락 소리가 났습니다. 묘소가 가까워질수록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숨이 얕아졌습니다. 아들은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이 정말 크고 밝았습니다. 이렇게 밝은 달은 오랜만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모르게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소자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바람이 없었습니다. 산이 조용했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무당은 이미 봉분 앞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향 3개를 꽂아두고 방울을 쥔 채 낮은 목소리로 뭔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산속에 은은히 울렸습니다. 아들이 가까이 가자 무당이 눈을 떴습니다. 오셨습니까? 예. 준비는 됐습니까? 아들은 봉분을 바라보았습니다. 흰 봉분, 달빛을 받아 희고 둥글게 솟아있는 그것. 저 아래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됐습니다. 무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먼저 절을 올리세요. 그리고 말씀드리세요. 불가피하게 이 자리를 옮겨드리러 왔노라고 마음속으로 여쭤도 됩니다. 아들은 삽을 내려놓고 봉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2번 큰 절을 올렸습니다. 이마가 흙에 닿았습니다. 차가운 흙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소자가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편히 계시길 바라서 드리는 불효입니다.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흙에 이마를 댄 채로 한참 있었습니다. 무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하세요. 아들이 일어났습니다. 눈가를 닦았습니다. 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들었습니다. 삽이 봉분의 흙을 향해 내려갔습니다. 슥, 첫 삽이 땅에 박혔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크게 들렸는지 아들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산 전체가 그 소리를 들은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계속했습니다. 2번째 삽, 3번째 삽, 흙이 조금씩 파졌습니다. 봉분의 겉흙이 옆으로 밀렸습니다. 달빛 아래 봉분이 조금씩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당은 계속 주문을 읊었습니다. 방울 소리가 가끔 끊겼다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삽질만 했습니다. 땀이 났습니다. 두루마기 안쪽이 젖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마쯤 지났을까요? 봉분이 꽤 깊이 파졌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덤 안에서 낮고 둔탁한 그러나 분명히 사람의 것인 소리가. 아들의 손이 멈췄습니다. 지금 들으셨습니까? 무당도 굳어 있었습니다. 2 사람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소리가 났습니다. 아들은 삽을 떨어뜨렸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달빛 아래 파헤쳐진 봉분 앞에 아들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안에 계신 겁니까? 무당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당의 얼굴에도 공포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무당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소리는 계속 났습니다. 둔탁하게, 일정하게, 마치 무언가가 안에서 두드리는 것처럼. 아들은 손이 떨렸습니다. 무릎도 떨렸습니다. 그러나 눈은 파헤쳐진 봉분에서 떼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무당은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무당을 돌아보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당신이 파라고 했잖습니까? 무당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저도 이런 건 처음입니다. 처음이라니, 처음이라고요.
아들은 일어섰습니다. 다시 삽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손을 움직였습니다. 파야 했습니다. 소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안에서 이게 무엇이든 확인해야 했습니다. 아들은 미친 듯이 삽을 내리꽂았습니다. 흙이 튀었습니다. 달빛 아래 흙먼지가 일었습니다. 아버지, 소자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목이 쉬도록 불렀습니다. 소리가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삽이 무언가에 걸렸습니다. 딱딱한 것, 나무의 촉감이었습니다. 관이었습니다. 아들은 삽을 내려놓고 손으로 흙을 긁어냈습니다. 손톱이 부러지는 것도 몰랐습니다. 손바닥이 까지는 것도 몰랐습니다. 관 뚜껑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뚜껑 위에서, 안에서 다시 소리가 났습니다. 탁, 탁, 탁. 아들의 눈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아버지, 소자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열겠습니다. 관 뚜껑의 고정 부분을 삽으로 비집었습니다. 나무가 삐걱거렸습니다. 그리고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 있던 것은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굳었습니다. 관 안에는 작은 주머니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머니 옆에는 돌멩이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 뚜껑 안쪽에는 먹으로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횃불을 가까이 댔습니다. 글씨가 보였습니다. 아들에게, 아들의 숨이 멎었습니다. 이것을 읽고 있다면 내가 무사히 이 관을 열었다는 뜻이다. 잘했다. 두렵지 않았느냐? 이 아비는 내가 여기까지 올 것을 알고 있었다. 아들은 그 자리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관 뚜껑을 붙잡은 채로 무당이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무당도 글씨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당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왜냐하면 무당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가 설계한 일이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반전이 시작됩니다. 무당이 찾아온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무당에게 간 것도, 무당이 그 꿈 이야기를 먼저 꺼낸 것도, 묘를 파야 한다고 말한 것도 전부 아버지의 부탁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지는 길었습니다. 아들은 울면서 읽었습니다. 멈추고 다시 읽고 멈추고 다시 읽었습니다. 편지의 첫 줄은 이랬습니다. 쓸모없는 놈이라고 수도 없이 생각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은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아들은 그 첫 줄에서 이미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버지는 편지 안에서 말했습니다. 자신이 죽기 반년 전부터 몸이 오래가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의원도 그렇게 했고 무엇보다 자신의 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다고. 그래서 준비를 했다고.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아들이 진짜 어른이 되는 것을 원했다고. 그런데 아들에게 직접 말을 해봤자 듣지 않을 것을 알았다고. 그래서 방법을 썼다고. 무당은 아버지가 직접 찾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인근 마을에서 선량하고 신중하다는 소문을 들은, 점을 보는 것이 아닌 사람의 마음을 읽는데 능하다는 여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여인을 찾아가 부탁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한 1년쯤 뒤에 우리 집에 찾아와 달라고. 아내가 꿈 이야기를 꺼내면 귀를 기울여 달라고. 그리고 묘를 옮겨야 한다는 말을 해달라고. 무당은 처음엔 거절했다고 합니다. 죽은 사람 이름을 팔아 가족을 움직이는 것은 사기라고.
그건 자신이 할 일이 아니라고. 그러자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무덤을 팔 정도로 어머니를 사랑하는지 보고 싶소. 그것만 확인해 주시오. 무당은 그 말에 흔들렸습니다. 죽어가는 아버지의 눈에 아들을 향한 사랑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걱정도. 저 아이가 자기 없이 제대로 어른이 될 수 있을지 그 걱정이. 무당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관 안에 편지와 주머니를 넣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넣지는 못할 것이니 믿는 하인에게 부탁하겠노라고. 아들이 이 관을 열 때 이 편지를 읽을 수 있도록.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관 안의 주머니를 열어라. 그 안에 있는 것이 내 것이다. 아들은 손을 뻗어 주머니를 집었습니다. 묵직했습니다. 묶인 끈을 풀었습니다. 안에는 땅 문서가 있었습니다. 집 뒤쪽 아버지가 오래전에 사두었지만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논 두 마지기의 문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엔 은자 몇 냥이 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목, 아들 몫이 따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지의 마지막 줄. 무덤을 팔 용기가 있는 아들이라면 이제 집을 지킬 용기도 있다고 믿는다. 내 어미를 부탁한다. 그리고 내 자신도 아껴라. 이 아비가 살아서 하지 못한 말을 죽어서나마 전하노니 아들아, 잘 살아라. 아들은 편지를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산이 조용했습니다. 무당이 돌아서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오래 울었습니다. 이 울음은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부끄러움이었고 감사였고 후회였고 사랑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울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죽어서도 아들을 가르쳤습니다. 아들이 그 가르침을 받기 위해 삽을 들고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을 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무당은 말했습니다. 어르신께서 마지막으로 제게 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눈물 젖은 얼굴로 돌아보았습니다. 제 아들은 철이 없어 보이지만 마음이 나쁜 아이는 아닙니다. 시험을 한번 해줬으면 합니다. 단 하나 어미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지 그것만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셨습니까? 오늘 밤.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무당이 빙긋 웃었습니다. 합격이십니다. 봉부는 다시 정리했습니다. 아들과 무당이 함께 파낸 흙을 다시 봉분 위에 덮었습니다. 처음보다 손이 빨랐습니다. 이미 파헤치는 두려움은 지나갔으니까요. 이장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편지에 적었습니다. 이 자리가 실제로 나쁜 것은 아니다. 무당이 그리 말한 것은 너를 이곳에 오게 하기 위함이었다. 나는 이 자리가 좋다. 이 소나무 숲이 좋았다. 여기 그냥 있고 싶다. 그래서 아들은 봉분을 다시 쌓았습니다. 더 단단하게, 더 정성껏 흙을 다지며 아들은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이걸 계획한 게 언제였을까? 몸이 나빠지기 전이었을까? 아니면 이미 몸이 기울어진 뒤였을까? 병상에서 무당을 찾아가기 위해 혼자 나섰을 그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 몸으로, 그 힘으로 아들을 위해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무당은 봉분이 다 정리되자 조용히 합장을 했습니다. 어르신, 잘 보셨지요? 그리고 아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제 돌아가세요. 어머니가 기다리십니다.
아들은 봉분 앞에 마지막으로 절을 올렸습니다. 이번엔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깊게 천천히 한 번 더. 아버지, 소자 가겠습니다. 잘 계십시오. 돌아서서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하늘 끝에서 붉은 기운이 번졌습니다. 새가 울었습니다. 풀잎에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들은 편지와 주머니를 가슴에 꼭 안은 채 걸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잘 살아라. 그 말 하나가 이 새벽 내내 아들의 귀에 맴돌았습니다. 마을이 가까워지자 낮은 지붕들 위로 아침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이른 아침에도 이미 일하러 나가는 농부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들 혼자 밤새 아버지와 이별을 다시 한 것이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대돌에 앉아 무릎에 손을 올린 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잠을 자지 않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들이 들어서자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흙투성이 옷, 손에 감긴 상처, 눈이 부은 흔적.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들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밤새 거기 앉아 있었으니까요. 다녀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 이른 아침 마당의 매화나무 옆에서 어머니와 아들은 그냥 그렇게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환해졌습니다. 그 후로 계절이 몇 번 바뀌었습니다. 아들은 달라졌습니다. 하루아침에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아들은 변해갔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보다 먼저 일어나 부엌에 불을 지피는 날도 생겼습니다. 처음엔 하인들이 어색해했습니다. 양반 도령이 불을 지핀다는 게 낯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전답을 직접 살피러 다녔습니다. 소작인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논 문서를 꺼내 그 땅을 직접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모르는 게 많았습니다. 창피한 것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모르면 물었고 틀리면 다시 했습니다. 이웃에 어려운 집이 생기면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쌀 한 섬을 보냈습니다. 처음엔 이웃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저 철없던 도령이 왜 갑자기 저러나?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된 것이라고. 아버지가 가신 뒤 그 아들이 아버지를 조금씩 닮아가고 있다고 마을 어른들은 말했습니다. 큰 어른이 돌아가시더니 저 아들이 진짜 어른이 됐네. 어머니는 그 말을 전해 듣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꿈도 달라졌습니다. 아버지가 더 이상 가슴을 짚으며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당에서 매화나무를 보는 꿈을 꾸었습니다. 아버지의 뒷모습, 느리고 조용한 걸음걸이, 그리고 돌아보지 않지만 어깨가 편안한 모습. 어머니는 그 꿈을 꾸고 나면 아침에 밥이 잘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편히 계신 것 같구나. 아들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머니의 밥그릇에 반찬을 더 얹어드렸습니다. 무당은 그 후로 한 번 더 찾아왔습니다. 마을을 떠나기 전에
작별 인사를 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마당에서 맞이했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무당이 말했습니다. 저도요.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날 밤 무섭지 않으셨습니까? 무당이 물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래도 파셨잖습니까?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무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이 그걸 알고 싶으셨던 거예요. 아들은 하늘을 잠시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양반 참 고생시키는 분이셨습니다. 무당이 웃었습니다. 아들도 웃었습니다. 그게 아버지를 향한 가장 솔직한 애정이었습니다. 무당이 떠나고 나서 아들은 아버지의 편지를 꺼내 다시 읽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 읽었습니다. 글씨가 바를까봐 따로 베껴두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줄을 읽었습니다. 잘 살아라. 아들은 편지를 접어 품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매화나무 앞에 섰습니다. 봄이었습니다. 올해도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매년 이 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자신이 없어도 이 나무가 계속 꽃을 피울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들은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꽃잎 하나를 건드렸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했던 것처럼 꽃잎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잘 살겠습니다, 아버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꽃잎이 한 장 떨어졌습니다. 아들의 손바닥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 아버지들이 다 그랬듯이. 그러나 그 아버지는 죽어서도 아들을 가르치려 했습니다. 죽어서도 아들이 어른이 되길 바랐습니다. 죽어서도 아들 곁에 있으려 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무덤을 판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파고야 말았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아버지가 편하길 바라서라면 그 두려움쯤은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이겨낸 자리에서 아들은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편지, 세상에서 가장 늦게 도착한 사랑. 여러분은 혹시 받지 못한 말이 있으십니까? 아버지에게서, 어머니에게서, 아니면 이미 떠난 누군가에게서. 그 말이 말로 오지 않았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삽을 들 용기가 있다면, 무덤을 팔 사랑이 있다면, 그 안에는 반드시 무언가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